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계 영어 상강 태도 정리에 대해서 봅시다. 태도. 상황이 나오고 정서가 나왔어요. 반드시 태도도 나오게 되는데 상황과 정서를 바탕으로 태도를 정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상황을 긍정하는 정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다. 이것도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골스러움이 나온다. 그러면 토속적인 거고 향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낀다. 친화감을 느끼는 거죠. 사랑은 당연히 설렘고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일체감과 동화된 같은 의미고요. 외경심, 경외심 어떤 대상을 몹시 동경한다는 뜻이니까 긍정적 정서가 되겠죠. 기쁨, 행복, 발랄, 경쾌, 탈속, 자연 탈속을 한다는 것은 자연 이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과 속세를 이분법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속세를 떠난 것은 자연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름다움, 충만함, 존경심, 교훈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거죠. 자, 부정적일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느낄 때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은 삶의 애환, 먹고 살기 힘들어, 두려워, 공포스러워, 견딜 수 없이 무서워, 아쉬움은 미련이 있다는 얘기죠. 포기하기 아깝다는 얘기고요. 비탄, 탄식, 한탄 다 부정적인 정서죠. 마음이 괴로워. 다음에 슬픔, 애상, 비애 다 마음이 아파, 애수, 마음이 아파 이런 얘기고 고독감, 외로움, 그리움, 쓸쓸함 같은 거고 서글픔, 찹찹함, 고달픔 같은 용어고요. 절망, 괴로움, 좌절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하는 거죠. 중압감, 우역감은 무언가 나를 억압해서 힘든 상황, 내적 갈등, 고민이 되고 어떤 상황이 괴로운 거죠.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역시 부정적 상황이죠. 현실과 이상이 너무 먼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박감, 긴박감이라는 용어는 죽기 직전에 나올 수 있는 용어고요. 그냥 only 자아성찰이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자조적이에요. 자는 스스로자, 조, 옷을 조,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예요. 자조적 태도가 나올 수 있죠. 부끄러움, 반성, 후회, 자아성찰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자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자아성찰일 경우에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only 인생무상. 인생무상이 뭐예요? 인생은 덧없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 그럴 때 인생무상을 느낀다고 하고 이 인생무상은 무상감, 허무함과 같은 말이에요. 덧없다. 영원한 게 없다. 유한하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only 사회산다.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그럴 때는 개탄한다, 통탄한다, 비판한다, 고발한다, 분노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상에서는 자조적 태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사회상에서는 부끄러움이 나올 수 없고요. 사회상에서는 반성이나 후회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사회상에서는 역시 무상감이나 허무함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용어가 뭐 있냐 이거 한번 살펴보면 초급, 초월, 초말, 승화 이거는 뭐냐면 상황이 굉장히 상황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현실인 거죠. 이 현실의 상황에서 화자는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정신을 업그레이드 하겠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초극하는 거죠. 극복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승화, 이상적인 자신의 마음으로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또 대결한다. 상황이 부정적일 때죠. 저항한다. 맞선다. 이거는 맞서 싸우겠다. 굉장히 의지적 태도죠. 여기는 초극적 태도고 견디기, 이 부정적 상황을 견디겠다, 참아내겠다. 이것은 힘든 걸 포기하지 않고 견디겠다라는 라는 것이니까 의지적 태도가 될 수 있고, 순응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포용한다, 받아들인다. 상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의지적 태도는 상황을 제거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제거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거고요. 초곡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 슬픔의 정서를 제거하고 이 슬픔의 정서를 제거한 다음에 극복하겠다는 얘기니까 정서를 제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태도 용어 뭐가 있냐? 염세적, 비관적. 염세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너무 싫다. 나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다라고 할 때 염세적, 비관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태도가 비관적인 거예요. 안주한다, 아니란다. 현실이 되게 부정적인데, 나는 뭐 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는 안주가 되겠고요. 그럼 원망하는 태도는 뭐냐면, 이런 상황은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고요. 체념한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해야지. 라는 태도고, 도피한다, 회피한다는 이 현실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탈출할 거야. 라는 의미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태도예요. 회의적이다, 의구적이다, 의심을 갖는다는 거. 의심을 갖는다. 그래서 회의적 태도, 의구심 이런 것은 뭐예요? 의심을 가져. 뭔가 좀 문제가 있지? 라는 태도예요. 그래서 회의적 태도, 의구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선제에 나올 수 있고요. 일탈은 뭐야?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실증 난다. 이런 것들과 지겹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합한다, 타협한다, 절충한다는 이 현실에 맞춰 산다는 거죠. 주로 어떨 때 나오냐면 현재가 이제 상황이 일제강점기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위해 혹은 뭐 민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일제에 편입해요. 일제 영합한다, 일제와 타협한다, 일제와 절충한다. 이런 선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시인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마련한 거죠. 우리 세계관과는 틀려요. 우리 수험생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평가원이 마련한 이 시인들의 세계관으로 선지를 판단하고 문학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자란 수험생이라도 얼룩대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울음을 우는 곳 여기서는 이곳이 어디냐면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에 나오는 시어거든요. 그러면 여긴 굉장히 향토적이잖아요. 향토적. 그러면 시에서 향토적이다 무조건 긍정입니다. 그리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시인이 생각하게 즉 다시 말하면 화자는 이런 곳을 정겹고 친숙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시어나 지문, 천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화자의 입장에서 시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차 해석으로 시인들의 주관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시인이 시적 화자를 대리인으로 해서 어떤 세계관을 노래하고 있냐 그 세계관에 맞춰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인들의 세계관은 주관적인데 대부분 이 시인들은 약자를 좋아하고 시골을 좋아하고 돈을 싫어해요. 약자를 좋아한다.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약자들을 연민하는 입장에서 시를 써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전개되어 시골을 좋아한다. 향토적 정서를 좋아해요. 향토적 정서를 시인들은 긍정합니다. 돈을 싫어해요. 대부분 문학에서 돈을 쫓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시대 상황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부정합니다. 시골을 좋아하고 약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세계관으로 시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속적이다 그러면 향토적이다 그러면 시골스러운 소재나 뭐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뭐 어떤 풍경이 나온다 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상황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건 뭐예요? 현실과 이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재 이제 상황이 부정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내적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부정적 현실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시적 화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상황은 부정적이니까요. 내적 갈등도 꼭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괴롭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다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이상적 현실과 이상 세계는 다르죠. 이상적 현실은 현실이 없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꿈꾸는 거예요. 이상 세계 같은 말이죠. 이상적 현실은 긍정적 현실을 뜻한다. 그러니까 바라는 현실이겠죠. 긍정적 현실은 바라는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 세계는 시적 화자가 바라는 현실이다. 자, 그러면 이상적 현실과 이상 세계는 다른 점이 뭐냐? 이상적 현실은 현재 상황이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상,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고 혹은 바라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상 세계는 반드시 바라는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얘는 부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서 이상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거고 이상적 현실은 현실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현재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부정 상황인데 이상적 현실을 꿈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자조감 이야기했습니다. 자조는 스스로를 비우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 성찰의 시에는 자조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조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니까요. 네. 네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자, 다음으로 태도 용어를 봅시다. 태도는 의도를 가진 것이고 기분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분은 정서를 말해요. 정서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그대로의 감정이고 태도는 나의 의도, 즉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체념한다, 혹은 초국한다, 회피한다 이런 것은 의도가 있는 거고요. 정서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차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리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님이 떠났는데 내가 원망이 있다? 그립기 때문에 대상을 떠올리면서 이런 원망도 하는 것이겠죠. 떠났는데 그립지 않다 그러면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체념과 극복은 양자택일형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체념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정서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고 극복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정서로 이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체념과 극복은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조적 개념이다. 그래서 체념하면서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뭐의 의지를 가진 자는 무엇을 지향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포함 관계형 개념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상황에 그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즉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는 독립을 지향한다. 혹은 어떤 행동을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극복하면 무조건 정서는 극복한다. 왜냐하면 정서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정서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극복되면 당연히 그 부정적인 정서도 극복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가 사라지면 일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마음도 자연히 제거된다. 일제 때문에 고통도 제거되는 거죠. 그 다음 부정적 상황에서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의 태도를 뭐라고 한다? 승화한다, 초극하는 태도를 지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제막내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제막내가에서 누이가 죽었어요. 그렇죠? 부정적 상황이죠. 그런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은 가치는 뭐예요? 미타찰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태도를 뭐라고 한다? 승화한다, 축복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늘 승화한 것이다. 맞죠? 나를 버리고 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난 님을 축복해. 그러면 자신의 이 슬픔을 극복한 것이요. 승화한 것이고 초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종교적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나 진리를 추구려고 하는 자세를 구도적 자세라고 한다. 자, 구도적 자세가 뭐라고요?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자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을 구도적 자세라고 합니다. 원래 구도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도적 자세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진리를 추구하려 한다. 진리를 깨달으려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대시에서는 불교적 진리나 인간사의 진리를 깨우치려 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들은 구도적 자세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세계를 꿈꾸거나 추구할 때 우리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몹시 존경하는 거죠. 몹시 존경하는 그 대상은 훌륭한 경지에 있는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상세계에 가까운 대상이죠. 그래서 이상세계를 꿈꾸거나 추구할 때 우리는 동경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상형을 그리워하거나 추구하는 태도이죠. 자, 다음 위에서 한 얘기인데 님을 원망하는 자는 그리움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님이 부재예요. 부재의 반대는 존재죠. 자, 그리워요. 그리움의 반대는 충만함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상태로 이런 그리움의 정서는 어떤 태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움의 정서다. 그리움은 정서라고 보면 이 그리움 정서 아래에서 님을 원망할 수 있고 님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고 아쉬워할 수 있고 미련을 가질 수 있어요. 미련을 갖는다. 태도죠. 아쉬움을 갖는다. 태도입니다. 자책한다. 태도입니다. 원망한다. 태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요?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함관계를 주목하라 라고 했는데 초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 당연히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태도,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향한다, 추구한다. 예를 들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추구할 수 있고요. 바람이나 원망을 한다. 바라고 원한다. 그러면 현실에 없는 것만 바랄 수 있는 거죠.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 안에는 순응한다, 포용한다, 수용한다 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순응한다, 포용한다, 수용한다는 안론지족이라는 하위 항목이 나올 수 있는데 안론지족은 뭐예요? 현실에 만족한다는 거죠. 이 상황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극복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 현실은 부정이지만 이 현실을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기다려보자, 당장 싸우자 라는 태도로 나올 수 있고 초급초월은 이보다 더 강한 태도로 초급하는 정서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정서가 사라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가 사라진다는 거죠. 현실은 여전히 부정이지만요. 그 다음에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은 상황이 제거되면 정서는 당연히 제거된다고 말했고요. 낙관한다는 것은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의지가 있는 모두가 낙관하는 것은 아니고 낙관하는 사람 모두가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낙관은 태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즉 낙관은 정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선지를 한번 어떻게 판단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통해서 정서와 태도 알아봅시다. 먼저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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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만나면 되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이승 저승이 나오니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 즉 사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부재예요. 사별했어요. 죽었는데 이 화자에게 뭔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바람소리인데 바람소리 타고 저승으로 간 그 대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 소리를 저승에 간 그 대상이 뭔가 이제 자신에게 화자에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 소리에 대해서 화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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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달래는 거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우리는 만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대상의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뭐예요? 그래서 순응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난이나 한낱 남녀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잘 키워내자. 가난이 이제 부정적 상황이죠. 위에서는 사별이 부정적 상황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해진 옷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을 잘 키워내면 돼. 이 부정적인 현실을 순응하는 거죠.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 꽃덤불이라는 시인데요.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언덕 꽃덤불 속에 아득히 안겨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극복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꽃덤불은 안겨야 할 대상이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시어임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내가 피를 흘리겠다. 화자가 그랬으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 거고 흘리겠습니다. 뭐뭐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피를 흘리겠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흘려 희생해서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라는 태도니까 상황을 제거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적 태도로 이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제거해보겠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저문강에 삽을 싣고라는 시인데 저문강에 삽을 싣는데 삽이라는 것은 농기구죠. 그래서 이 화자는 아마 농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물이며 강물 삽을 싣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 현실을 뭐 한 거예요? 의지적 태도로 극복해야 한다? 아니고 체념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물은 늘 그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데 우리가 물과 같아.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뭐가 극복할 의지는 없고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그러니까 현실을 체념하는 태도로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라고 했으니까 의지가 드러났네요. 그래서 여기는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일단 의지적 태도고요. 이 의지적 태도 중에서 대결인가요? 기다림인가요? 희생인가요? 희생이라는 시어를 발견할 수 없고 대결도 아니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강한 행동은 아닐 거니까, 그죠? 이 별을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행동이 구체적이진 않아요. 따라서 기다림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벼락과 헬만이 기를지라도 문 열어라 꽃차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벼락과 헬 속으로 화자는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 벼락과 헬은 실현이 될 거고 이 실현과 뭐 하겠다? 대결하겠다.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고 희생하겠다는 거 아니죠. 자, 다음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나온 지문은 신경님의 논문이에요. 우리가 문학을 풀 때 보기가 있으면 보기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먼저 봅시다. 자, 보기를 보니 시 농문은 1970년 전후에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촌 향도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의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문, 그러니까 농문은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이것을 소재로 하여서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강조한다. 역설은 강조를 위한 표현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러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을 농촌의 암울한 현실과 더불어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시다. 그러니까 상황은 부정적일 거예요. 부정적이고 자, 그럼 이 보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했다.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제재는 농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황은 부정적이야 농촌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정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서는 뭔가 한탄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태도는 아직 이 보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주제는 뭐예요? 현실의 암울함. 그 다음에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 이것이 주제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봅시다.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이건 뭐죠? 농무가 제목이고, 제재도 농무니까 농무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농무의 시작은 안 알리고 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막이 내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농무가 끝났어. 시작도 없이 끝이 났네. 와,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거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동나무의 전등에 매달린 가설 무대에서 우리가 농무를 춘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농민이죠.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여기서 텅 빈 운동장은 뭘 말해주는 매개체일까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준다. 자,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이 객관적 상관물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어떤 대상인데 화자와 관계가 조금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식으로 객관적 상관물을 써요. 이게 바로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두 번째는 대비의 코드로 화자의 감정을 부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얘기했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순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놈은 누이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해서 대비의 정서가 나오면 대상과 화자의 정서는 반대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감정이입으로 객관적 상관물을 쓸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니까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는 같다는 거죠. 자, 강물이 울면서 흐른다. 그러면 감정이입의 코드로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여서 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다.
대상이다. 그럴 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텅 빈 운동장을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소재로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여기서 우리는 시적 화자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될 것입니다. 분이 얼룩졌다. 그러면 여기서 분은 현재 농무를 끝마친 상황이니까 첫째, 화장을 말할 거예요. 분, 화장, 분장을 말할 거고 두 번째는 울분을 말할 거예요. 왜? 아까 거기에서 이제 농촌의 피폐해진 현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의법이라고 하죠.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셔요. 농물 끝내고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 왜 마시나요? 이 울분을 좀 삭히려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해서 술을 마셔요. 술 마시는 이유. 자, 그러면 A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A 부분으로 자, 재할 수 있는 거 한번 재볼게요. A에서 화자는 농물을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낀다. 무기력함을 느끼죠. 왜? 요 농물을 끝냈는데 답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 원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삭히고 있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 B, C에 대한 뭐 선지가 없으니까 B로 넘어가 봅시다. 꽹가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섰어요. 소주집에 가서 술을 먹고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쪼무레기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이죠. 왜 그래요? 입촌형등 현상 때문이죠.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왜? 철이 없으니까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대요. 이 쪼무레기들이 그러면 꺽정이와 서림이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조선시대 임꺽정은 뭐야? 뭔가 이 사회적 부조리를 개인적인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잣집에 있는 그 쌀을 갖다가 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림이는 꺽정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해대요. 그런데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했지만 이 조선 후기 사회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꺽정이와 서림이를 이 시어에 사용한 이유는 뭐다? 이 현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걱정이랑 서림이를 등장시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자, 그러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체념의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 라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서리법 뭐냐? 의문문의 형식인데 진짜 의문이 아니고 정해진 답을 말하는 거예요. 서리법을 통해서 체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자, 그러면 B를 한번 봅시다. 선지에서. B에서 악을 쓰는 낄낄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물을 훈견축제로 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훈견축제가 아니었어. 시달락을 봅시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녀에게 맡겨두고. 왜? 비료값도 안 나오는데 농사지어 뭐해. 쇠전을 거쳐. 쇠전은 뭐냐면 대장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도수장은 가축을 도축하는 거, 가축을 이제 부위별로 나누는 곳이죠. 죽여가지고. 굉장히 여기는 가축을 죽인다. 왜 부정적일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축은 농사기구로도 쓰였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곳이 될 거예요.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건 뭐죠? 신명이 난다. 실제 신명이 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현재 이제 피폐해진 농촌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단어법 자신의 감정을 반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수장을 거쳐 이렇게 나올 때 신명이 난다고 했으니까 역설적 표현도 되는 거죠. 역설적 표현. 그죠? 도수장 앞에서 신이 나면 안 되니까 역설적 표현 혹은 역설적 상황이라고 되고요. 한 달을 불고 날라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뭐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이 화자는 지금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이 부정적인 상황을 춤으로 이제 승화하고 있으니까 부정적 상황을 춤으로 승화하려는 우리 민족의 낙관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해도 얘는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선지 뭐야? 시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 신명을 느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단어법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될 거고 4번 현지 보니까 A와 B를 통해서 당시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이렇게 쪼무레기들만 남은 상황 맞죠? 그 다음에 C에서 화자의 물음은 C에서 뭐라고 물었어?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볼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라고 한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죠? 비웃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치며 애쓴들 이 현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체념적 태도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낙관하지 못하는 자조적 물음, 낙관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춤이나 출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도는 뭐예요? 체면적이죠. 태도는 체면적인데 정서는 낙관적이다. 정서와 태도는 달라요. 정서는 있는 그대로, 즉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고요. 태도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한 거죠. 의도. 그죠? 그래서 태도는 체념적이고 의도, 즉 정서는 낙관적이다. 왜? 이렇게 힘든데 춤이라도 춰야지 라고 했으니까요. 오케이. 이해가시나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서와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이연기의 낙화입니다. 보기 먼저 봅시다.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은 인간 사이의 이별이야. 라고 비유해서 청춘기 자아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피적화자는 이별을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낙화라는 시는 이별을 했어, 화자가. 그런데 이 이별은 뭐예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야. 라니까 태도는 어떻게 써요?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정적인 현실 이미 떠났지만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발전을 가져와 그러니까 성장을 가져와라고 했으니까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보기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별을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이것은 성장의 기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볼게요. 가야 할 때를 언제인가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언제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뭐야? 이별이야. 이별을 했어.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별을 낙화에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는 원가는 뭐예요? 꽃잎이 떨어진다. 꽃이 떨어진다. 나는 지금 이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3년 분분한 낙화, 떨어지는 낙화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임을 알고 가는구나. 근데 여기 표현법 있네요. 결별은 이별이죠.
이룩하는 축복이에요. 결별은 부정인데 축복이라고 말했으니 긍정과 부정이 상충한다.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해요?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설법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니까 그 이면의 진실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별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은 가야 할 때래요. 무성한 녹음은 뭐예요? 여름에 꽃이 피어 있을 때죠. 즉 이별하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러면 여름은 우리가 만났던 때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은 뭐예요? 성숙했죠. 그죠? 이 이별로 인한 성숙, 녹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가을은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꽃답게 죽는다는 뭐예요? 나의 청춘은 지금 이별했다. 나는 지금 이별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을 꽃답게 죽는다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이별했어. 그러니까 이 시는 상황이 뭐예요? 나는 대상과 이별한 상황. 그래서 정서는 뭐예요? 슬퍼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슬프죠. 이별했으니까 슬픔이에요. 그러나 해전 뭐예요? 수용하고 있어요. 이 이별은 나에게 성숙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러면 주제는 뭐죠? 결별이 주는 성숙, 삶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1년과 3년에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할 때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가야 할 때는 이전에는 뭐야? 꽃이 피어 있을 때죠.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진 때고 가야 할 때는 이별의 상황이니까 달라진 상황 맞고요.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 맞아요. 새로운 자아는 뭐예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서 가을을 향하여 가는 때죠. 그죠? 요 마지막에 뒤를 해석 안 했네요. 일단 요거 먼저 해석해보고 선지 먼저 분석해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다. 그럼 맞는 거고요. 이번 선지 2연의 봄 한철과 5연의 꽃답게 죽는다. 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틀렸네요. 그러면 5연 한번 봅시다. 5연.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헤어지자. 그러니까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우리는 헤어지자. 라고 했어요. 인과 이별. 하롱하롱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태어. 응했네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나의 사랑과 이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눈. 슬픈 눈. 그러니까 나는 이 이별로 인해서 성숙해지지만 슬퍼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까 2번 선지. 자,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한 건가요? 열정이 지금 식고 있는 거죠. 또 꽃답게 죽는다는 열정이 아니에요.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아니고요. 열정을 잃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별하는 것은 나의 성숙을 위한 길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만약에 시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련을 만약에 이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별로 인해서 열정을 잃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이별은 나에게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의 모습은 맞는데 열정을 잃어가는 것은 아니고 성숙의 계기가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번 틀린 선지다. 3번 제3년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사연은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죠. 축복이라고 했으니까요. 변화의 수용이 자아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고요. 제6년에 헤어지자 섬세한 꽃길을 흔들며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헤어지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성숙해진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자 그러면 세계와의 관계 여기서 세계는 뭐냐면
이 화자를 둘러싼 모든 것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는 자아와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아가 아닌 것, 즉 시적 화자가 아닌 것은 모두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됐죠. 인과 헤어졌어요. 꽃잎이 떨어졌으니까요. 맞고요. 제7년에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화를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를 확립했다. 맞는 선지인데요. 자, 내 영혼의 슬픈 눈이 왜 그러면 성찰하고 있는 건가요? 내 영혼의 슬픈 눈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성찰의 코드 맞고요. 실현은 바로 뭐예요? 이별이니까 이별을 통해서 나는 더 성숙해질 거야 라고 판단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시가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입니다. 자, 얘는 보기가 없네요. 그러면 시 해석 먼저 하고 선지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태양이 있나 봐요. 화자에게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태양은 뭔가 이제 구체적이지만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받았나요? 자, 봅시다. 꽃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이슬레지는 행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꽃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햇살을 향하여 서 있다라는 얘기죠.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넉살을 살게 하자. 넋을 살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 되겠죠. 우리 인간도 해바라기처럼 그죠? 햇살을 받들어서 우리 정신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뭐 하자.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그죠? 햇살을 받으면서 맑은 넋을 가지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밭길 넘어 극히 웃는 한 종이 꽃은 자, 꽃은 웃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넘었기 때문이죠.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오니 그러니까 눈물의 이슬이 있어야 꽃이 핀대요. 우리 인생도 눈물과 같은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꽃과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다르게 받으라. 명령형 어미네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고 그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면 1년에서의 거룩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세상은 아마 맑은 넋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시련을 견디면 맑은 넋을 가질 수 있다. 거룩한 세상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삶의 고통을 수용해라. 수용하면 뭔가 꽃과 같은 결실, 즉 거룩한 세상 혹은 맑은 넋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그 다음 괴로움의 짐짓 웃을 양면 그러니까 괴로움을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밭길 넘어 극히 웃는 꽃송이다. 그러니까 가시밭길을 넘으면 꽃송이가 돼. 괴로움은 웃음을 나라고 이제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거죠.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된다. 슬픔을 견디면 아름다워져.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마음나라의 원광이 떠오른다. 고난을 견디면 원광이 돼. 이게 마음나라의 원광은 위에서 말한 맑은 넋,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갑게 받으면 맑은 넋을 가질 수 있어. 가시밭길 넘으면 꽃을 가질 수 있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러 쳐다보려면 뭘 견뎌야 돼? 육신의 괴로움도 견뎌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나라의 원광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야. 지향하는 세계. 마음나라의 원광. 마음의 태양이죠. 이거 그러니까 화자의 지향점. 지향점 바라는 세계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세상이 마음의 태양인 거고 마음의 원광인 거고 맑은 넋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푸른 하늘로 향기 날아오르는 노고지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정리. 맑은 넋은 어디에 살아요? 푸른 하늘에 살아요. 자, 노고지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자. 그러면 받들자라고 했으니까 맑고 아름다운 하늘은 지향점 이상세계, 푸른 하늘 지향점, 높은 넋 지향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정리해 보십니다. 자, 화자는 지금 뭔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관념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죠. 뭘 생각하고 있나요? 마음의 태양과 같은 이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서는 담담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담담한 태도는 수용적 태도,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자. 수용적 태도. 얘를 의지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받아들이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주제는 뭐가 될까요? 맑은 넋, 다른 말로 이상세계에 대한 지향, 바람,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1번. 잘 어울리는 건 누구를 해요? 이 글을 읽고 시 창작 활동을 했는데 A연의 내용과 정서에 어울리는 것. A연이 뭔가 한번 봅시다.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된다.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믿음 나라의 원광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실의 시련을 수용해야 결심, 즉 이상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의 내용이. 그러면 어울리는 거 봅시다.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그러면 겨울은 춥는데 이 현실을 춥다 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어려워도 사실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나가면, 이 시련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무성한 숲, 봄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느 새찬 바람, 시련이 와도, 눈보라가 와도 시련이 와도 내 따뜻한 포로 되지 않으리. 그런 것은 오히려 새찬 바람과 눈보라가 올지라도 이것은 나의 오히려 따뜻한 토롯이 된다는 얘기죠. 역설이 아니고 설법인. 그러니까 이 시련을 견딘다라는 얘기니까 이 A연에 나온 정서와 일치하네요. 현실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담담하게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인다. 맞고요.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내 쓰라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라린 마음을 받아들이리.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이라고 했는데, 자,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현실이 부정적이에요.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고요. 이 받아들인 슬픔을, 이 이해한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타인의 쓰린 마음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슬픔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이래요. 아득한 철조망, 뭔가 부정적인데 굉장히 끝이 없는 슬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득한 철조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슬픔을 이해한다고 했지 수용한다고 하진 않았으므로 더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선지. 이제 나는 너그럽게 사랑과 세상을 받아들이리. 여기도 수용적 태도. 내 마음에 겸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겸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한다. 이것도 비슷한데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먼저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요.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그죠? 얘보다는 멀어진, 일본 현지보다는, 보기 A와는 멀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삶은 험난한 길,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가시밭길. 설사 돌아오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도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삶을 수용하는 자세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그 다음, 이제 나는 발끝에 작은 것도 사랑하리라.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면 나의 발 디딤곳 아픔을 어떻게 알리? 이제 남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이고 슬픈 게 한 가지. 그러니까 2, 3, 4, 5번은 결이 다 같네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슬픔을 그냥 받아들인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자, 보기에서 A에서는 슬픔, 이런 고난, 시련을 견뎌야만 어떤 지향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까지 나와야 되나요? 현실을 수용하고 지향점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번에서의 지향점은 뭐예요? 따뜻한 털옷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보기 먼저 보고 작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그러면 노래와 침묵에 주목해서 읽어라 라는 내용이죠. 한용운의 시 반비례에서 당신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여전히 역력히 들립니다. 그려 라고 했어요. 한용운의 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역설법이 있습니다. 역설법 무조건 있어요. 여기 지금 반비례에서 당신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때 당신의 노랫가락이 들린다. 역설법 있죠.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라고 역설법 있습니다 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 상태에서 님의 실제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술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에 따르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뭐야? 침묵 자체가 침묵은 이제 현실인데 이 침묵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님의 노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 흐르는 노래는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님은 침묵하지만 이 침묵 속에 노래가 있고 이 침묵 속에서 나와 당신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님의 침묵 봅시다. 자, 이렇게 운율이 겉으로 들어가지 않고 줄글로 되었어요. 이런 시를 뭐라고요? 산문시. 한번 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이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했습니다. 푸른 산비를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나는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이 갔어요.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뭐예요? 옛날에 사랑할 때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차디찬 티끌만이 남았어 라는 얘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사랑할 때 첫 키스를 했는데 그럴 때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나의 운명은 달라졌어. 너와의 만남은 내 운명의 방향을 바꿔놓았어. 그랬는데 뒷걸음쳐 사라졌어. 그런 당신이 사라졌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여기 역설법이죠. 말을 들었는데 말소리 때문에 기먹었다. 얼굴 때문에 눈 멀었다. 역설법이죠. 그죠? 얼굴 봤는데 어떻게 눈 멀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역설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별로 인한 슬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법을 통해서 이별로 인한 슬픔을 강조했다면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이미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너와 만날 때 이별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별을 해보니 너무나 슬프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고 해서 이 슬픔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네요. 추상의 시각화, 추상의 구체화. 그러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라는 표지를 통해서 여기 시상의 반전, 시상의 전환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그러니까 이별로 인해서 슬퍼만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알아. 내가 이 이별로 인해서 슬퍼만 한다면 나의 사랑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별이 너무나 슬프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졌어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화자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이미 떠났지만 나는 당신을 또 만날 거야. 혹은 다른 인물 또 만날 것을 믿어. 그러니까 슬픔을, 즉 이별을 수용하고 초복하는 태도. 그죠?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현재 정은 슬프지만 님은 갔습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은 갔는데 보내지 않았대요. 요즘법 역설법이 쓰였고,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보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님의 침묵은 뭐예요? 님의 침묵은 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이고. 그런데 이 이별의 상황에서 사랑의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님과 여전히 교감하고 있어. 혹은 또 다른 님이 올 것이야 라고 수용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님과 이별한 상황. 님과 이별했어. 정서는 매우 슬퍼. 그러나 태도는 이별을 수용하고 승화했어. 그죠? 어떻게 승화했어요? 님은 갔지만 님의 노래는 내 옆에 있어. 나는 여전히 당신과 교감하고 있어. 라는 태도. 그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과 초국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제는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판단해 봅시다. 뭘 고르래요?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1번.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지만 여전히 님은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이것은 다른 님이 오기 위한 전조곡이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2번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제하는 님과, 그렇죠? 부재해, 님이 떠났는데 자신은 노래가 흘러, 그러니까 님은 실제해 라고 교감한다는 거야. 맞는 말. 나의 노래가 성가들을 지나서 멀리 나간다고 한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치나요? 자연치나 전혀 아니네요. 님의 침묵을 흡사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침묵 속에 사랑이 공존한다는 거죠. 5번 침묵하는 것에서 노랫가락을 넉넉히 듣는다는 데서 여기까지 맞고,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 아니야. 자신의 노래죠. 그죠?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성목의 서해라는 시, 이것도 보기를 먼저 봅시다. 서해에서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다. 상징적인 시네요. 서해, 서쪽 바다니까요.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보인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봅시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님은 서해 가보지 않았는데 서해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건가 봐요.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기에 가지 않았대요. 이거에 바로 역설적 인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함께 하는 것, 뭔가를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화자는 서해에 가보지 않았는데 당신이 거기 있을지 몰라서 안 갔다. 이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화자는 당신이 있을 그 서해를 남겨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곳 바다인들 어느 바다와 다를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실지 모르는 그 서해도 다른 바다와 다르진 않아요. 검은 갯벌에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짐벌에 몸을 뒤척이는 그런 일반적인 바다에 당신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서해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계신 곳을 남겨두는 것이니까요. 자,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봐요. 네, 다 가보면 당신이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그립지만 서해 가지 않아요. 네,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바로 어디예요? 서해예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열렬히 그리워하나 당신을 위한 사랑은 당신과 부딪히지 않는 것, 만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서해를 가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제1년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여기까지 맞네요.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서해라는 공간 자체는 그 물리적 공간은 보통이에요. 다른 바다와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화자가 인식하는 서해라는 공간은 당신이 계실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이죠. 맞는 말.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야. 왜?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여느 바다도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여느 바다는 화자가 가본 곳이니까 알죠.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뭐냐면 서해라는 바다는 여느 바다와 물리적으로 똑같아. 그런데 내가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 하지만 다른 바다와 똑같을 거야. 그런데 화자에게 서해가 특별한 이유는 당신이 계실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럼 맞는 말. 제2연의 이행에서 3행을 보면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 여느 바다는 심상이 뭐예요? 이미지. 여느 바다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요. 네, 뭐 갯벌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어.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겠죠. 거리감이 있는 것을 화자는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에 당신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가니까 일단 거리감이 있는 사람,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제3년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서해 남겨둬야 할까 보다 에서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남겨둬야겠다는 의지예요. 그죠? 제 사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죠. 서해 그것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왜 마음속에 있어요? 당신이 계실지 모를 곳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굉장히 관념적인 시죠. 그래서 상황은 뭐예요? 상황. 당신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당신과 서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서는 뭔가 화자, 떠나님을,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부재하는 님을 떠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림의 정서가 있다고 했고요. 태도는, 관조적, 이죠. 담담하게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 내가 가지 않는 것일지 모르니 나는 그냥 그리워만 하겠다. 관조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주제는 화자가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이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주제는 당신에 대한 사랑과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학개념 3강 공부했습니다.